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보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대망의 부동의 1위 바로 정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인기조사를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계속 1위였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제 성장했죠, 근대화시켰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는 가난에서 탈출시켜준 굉장히 고마운 대통령, 정말 구국의 아버지 같은 그런 대단한 분이죠.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아마 인간적인 매력이 굉장히 넘쳐졌던 분 같아요. 그 인간적인 매력이 가장 많은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따뜻하고 겸손하고 소탈한 대통령, 그리고 소통도 잘했던 대통령. 우리한테 이런 대통령은 진짜 역사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이고 제 마음속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대통령 하면 공과를 떠나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좀 권위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엄하고 좀 불통 이미지도 있고 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만큼은 정말 친근하고 소탈한 따뜻한 대통령.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동의 1위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직에 계실 때는 인기가 정말 없었어요. 물론 정치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따가 제가 언급하겠지만 조중동 같은 이 수구 언론들의 여론 조작에 의해서 정말 나라를 말아먹는 정말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힌 겁니다. 사실과 달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욕을 많이 먹었고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죠. 다만 퇴직한 이후에는 인기가 급상승합니다. 왜냐하면 퇴직한 이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첫 대통령이 되시지 않습니까? 고향이셨던 지금 김해 봉화마을에 이제 사저를 마련하시고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방문객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모습들을 그런 인간적인 매력들을 이제 뿜뿜 뿜어내시니까 결국에는 인기가 급상승했던 겁니다.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인생에서 이 퇴임하고 나서 약 1년간의 시간이 그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퇴임한 이후에 이제 방문객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할 때는 그렇게 욕을 해대더니 내가 퇴임하고 나니까 좋다고 한다면서 그러면서도 환하게 웃으시던 그 미소가 아직도 선합니다. 굉장히 행복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행복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바로 2009년 5월 23일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게 됩니다. 본인이 어릴 때 뛰놀고 어릴 때 꿈이 어려있는 그 향수가 있는 어째 보면 본인의 꿈을 키웠던 그 추억의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우리 한국 현대사의 큰 비극이고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다 아시다시피 받고 있었죠. 현직에 계실 때 부인이었던 이제 권양수 여사가 받았던 그 돈의 성격, 뇌물이냐, 단순히 빌린 거냐 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는 처음부터 기획수사, 짜맞추기 수사, 공작 수사, 정치적 수사, 무리한 수사였죠. 검찰은 끊임없이 피의 사실을 흘렸고 노무현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또 그걸 받아서 조중동 같은 수구 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정말 천하의 몹쓸 놈으로 몰아갔었죠. 여러분 논두렁 시계 사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사죄를 아방궁이로부터 비난한 것부터 이 사람들이 얼마큼 노무현 대통령을 적대적으로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어찌 보면 모든 국민들한테 찍힌 거예요. 일부 지지자들 빼고 이제 조중동의 그 여론 조작에 놀아난 국민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범죄자 취급하게 되니까 정말 사면초가에 놓이게 됩니다. 심지어는 밀었던 진보 진영에서도 버림을 받게 되고 특히 경향신문이라든지 한겨레신문 같은 진보 언론들조차도 이 조중동의 어제 보면 여론 조작에 같이 동조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그 신문들은 언론사들은 이제 참여하죠. 반성을 하지만 이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측근들 또 가족들까지도 검찰에 소환돼서 고초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상황을 끝낼 수 없다.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날이 5월 23일이지 않습니까? 한 그 2주 전쯤에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감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결별을 주장해도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고
결국 내가 죽어야만 이 모든 상황을 끝낼 수 있다는 아마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예감이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5월 23일 그 당일, 서거 당일 새벽에도 저는 굉장히 기이하고 좀 안 좋은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이냐면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한 분이 투신 자살에 높은 곳에 투신 자살했습니다.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누군지는 안 나왔어요. 투신 자살하니까 그 소식이 대자보에 붙었고 벽보에 붙었고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대면서 놀라는 그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데 꿈에서 이제 깬 다음에 놀래서 시간을 확인했거든요. 그 시간이 바로 새벽 6시 5분에서 한 10분 사이 정도였습니다.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실제로 부흥회 바에서 투신한 시간이 아마 그 시간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정말 나라에 큰 별이 치니까, 큰 인물이 치니까 제 꿈에도 그렇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놓고 이 보수 진영에서는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뭐라냐면 이 뇌물 받아먹고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이제 힘드니까 자살했다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근데 그 뇌물이라는 거, 그는 끝까지 진실 공방을 해봐야 되는데 뇌물로 밝혀진 바도 없죠. 이미 피의자가 이제 사망한 사건이긴 한데 저는 끝까지 법정 공방을 갔다 하더라도 저는 무죄라고 봅니다. 솔직히 이거는 그들이 뇌물로 단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살의 방점을 맞춰요. 이 자살의 방점을 맞춰갖고 이 자살한 사람이다. 어떻게 한 국가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자살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고 있거든요. 많은 보수 농객이나 인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꼭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벼랑 끝에 몰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하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돌을 던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그 자살의 행위가 잘했다는 게 아니죠. 절대 옳은 행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연민의 갑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자살하시는 분을 보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게다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살이 아니죠. 자살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엄연한 정치적 타살입니다. 자살로 몰고 갔거든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처음부터 이명박 정권은 이 검찰을 동원해서 노무현 대통령 제거에 들어간 겁니다. 딱 답은 정해져 있죠. 너는 범죄자고 너는 모욕을 당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제거돼야 된다. 그래서 짜맞추기 수사했고 기획수사, 무리한 수사를 했었고 끊임없이 피의 사실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들은 엄청나게 노무현 대통령을 몰아가셨 정말 하이에나 때처럼 정말 힘없는 병든 이 사자를 공격하는 하이에나 때처럼 정말 잔인하게 공격했었죠. 이 조중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언론들, 수구 언론들이 때로 공격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완전 사면초가였죠. 본인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것을 믿어주는 사람들은 뭐 일부 팬들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이 사람들이 뭐 사저까지 몰려와서 사저 앞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언론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사저 밖으로도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감금되고 유폐된 겁니다. 가택연금이죠. 유폐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수사망은 쪼여오고 자신의 측근들과 가족들까지 괴롭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죽지 않으면 그건 누구라도 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본인이 죽지 않으면 내 주위 사람들 다 다칠 수도 있다. 그리고 진보 진영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주위 사람들, 가족들, 측근들 또는 진보 진영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살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에 안 좋으셨잖아요. 너무 힘드셨고 나중에는 뭐 식사도 거의 못 하셨다. 머리도 완전 하얗게 변하시고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결국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자살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정치적 타살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안타깝게 불행한 삶을 사셨다. 그래서 저는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보수와 진보의 인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 뭐 이런 성향을 떠나서 좀 진보는 그래도 양심은 있습니다. 부끄러울 줄 알아요. 범죄를 저지르고 좀 잘못을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부끄러운 합니다. 근데 이 보수 측 인사들은 얼굴에 철판 깔고 다니죠. 완전 철면피들입니다. 배째랍니다. 더 많은 돈, 진보 측 인사들보다 더 많은 돈을 해 드셔도 더 많은 돈을 뇌물을 횡령해도 끝까지 오래 바르고 철판 깔고 다니죠. 제가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정말 굉장히 큰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뭐죠? 이명박 정권이 자신들의 하수인이던 검찰을 동원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존재였거든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기도 많았었고 그 당시 진보 진영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었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니까 제거했다. 이렇게 우리는 흔히들 알고 있고 또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한 사건이나 인물을 바라볼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을 볼 때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안 되고 또 어떤 사건을 볼 때도 그 사건의 현상만 보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건의 실체,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냥 겉모습만 보고 현상만 보고 지레짐작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명박 정권이 단순히 검찰을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부담되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거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음모와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저는 지금부터 들려드릴까 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 하지만 들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역사란 것은 결국 가진 자와 이 못 가진 자의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 그게 바로 역사라는 형태로 표현됩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싶죠. 그렇잖아요. 기득권층은 욕심이 있고 원래 인간의 탐욕이 역시 모든 전쟁을 낳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이 끝이 없어요. 더 가지려고 그러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은 양보할 줄 모르잖아요. 더 가지려고 발악을 합니다. 반면에 가지지 못한 대다수 민중들 어떻습니까?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죠. 그 싸움의 연속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기득권층들은 뭐 성격도 변화되어 왔고 이름도 뭐 달리 해왔지만 크게 변화된 게 없어요. 우리 신라시대 때는 진골귀족이라고 불렀었고 고려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호족 또는 문벌귀족, 건문세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양반, 사대부라고 불렸었죠.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로 가면 기득권층이 다시 바뀝니다. 바로 친일 매국노 집단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일제에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일제에 기생한 대가로 호의호식했던 정말 민족의 적, 이 친일 매국노 집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친일 매국노 집단은 제거되었어야 되죠. 우리 친일 청산의 말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 기회가 왔습니다. 반민특위, 여러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반민특위가 구성되면서 친일 청산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바로 이승만 때문입니다. 이승만이 바로 반민특위를 해산시키고 친일 청산을 막아섰던 것이죠. 이승만이 저질렀던 그 수많은 가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친일 청산을 무산시키고 그 친일파들을 오히려 중용한 죄입니다. 자, 친일파들은 청산되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얻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각계각층의 요직에 들어앉게 됩니다. 정계, 관계, 그 다음에 법조계, 그 다음에 군, 경찰, 학계 곳곳에 친일파들이 대거 포진화되면서 이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고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금까지 대물림하고 있죠. 정말 안타깝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승만 정권은 필요에 의해서 친일파들과 손을 잡고 그들을 중용한 겁니다. 그 당시는 남북 분단 상황이고 아직 남한이 한반도가 안정화 안 된 상태거든요. 빨리 남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이 있는, 능력 있고 경험이 있는 친일파 관료들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등용했죠. 왜냐하면 이 친일파 애들은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이미 일본 애들 밑에서 실무 경험이 있거든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계뿐만 아니고 행정, 관료로도 많이 앉혔고 법조계, 그 다음에 군, 경찰에 왜? 경험이 많으니까 바로 실무에 투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는 특히 군과 경찰에 어마어마한 친일 이 매국노 집단들이 들어앉게 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이 남북 분단 상황이 결국 이렇게 만들었고 그게 이승만 정권이 일조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걔네들은 지금까지 뭡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수구 기득권 집단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제로 죽였던, 제거했던 그 집단의 실체는 바로 수구 기득권 집단이죠. 한 집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양합니다. 바로 친일 매국노 집단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친일 매국노 집단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치계도 많죠. 바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계도 있고 그 다음에 재계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제강점기 때 솔직히 돈이 있었던 분들, 그 당시 상당한 부를 측정한 사람들은 물론 민족 자본도 있었지만 대개는 일제에 협력하지 않고서는 그만한 자본을 집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의 상당수는 이 친일파랑 또 뿌리가 다 있거든요. 이분들도 이제 재계에 포진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정치 자금을 구하죠. 이거 거대한 서로서로 연합정부입니다. 서로서로 동맹관계를 맺고 서로서로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리하는 게 바로 정치 집단.
바로 보수 우파 정치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때는 자유당 정부라고 불렸었고, 그게 박정희 정권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전두환 때는 뭐 민정당, 당 이름도 계속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뿌리가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민정당, 그 다음에 계속 바뀝니다. 민자당, 그 다음에 뭐 신한국당, 한나라당, 지금은 국민의힘까지. 얘네들이 이들 거대한 수구 기득권 집단 세력을 정치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바로 이 수구 기득권 집단을 대변하는 세력이다. 그리고 이 재계, 이 친일파 매국노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상당수 재벌들은 이게 엄청난 정치적 후원금을 지원하면서 이들의 재집권을 바라고 있죠. 그런데 이것만은 아닙니다.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판적인 세력도 있거든요. 이들의 수구 기득권 집단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세력들, 바로 야당 지식인들, 뭐 진보적인 지식인들, 양심 있는 학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검찰과 언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검찰을 이용해서 일단 공격에 들어갑니다. 감히 우리 기득권 체제를 흔들어? 그럼 공격에 들어갑니다. 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죠. 무리한 수사, 기획수사, 정치수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수를 잡아요. 건수를 잡아서 무리하게 수사를 합니다. 나중에 그 진실 여부가 뭐 대법원까지 가서 뭐 유죄, 무죄로 판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죄나 무죄는 중요해요. 일단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버리면 이 사람은 낙인 찍혀버리고 완전히 피폐해지고 인생 망가져버리죠. 이렇게 해서 공격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검찰이 항상 행동대장, 선봉대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언론이 있습니다. 수구 언론이 있죠. 바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우리는 줄여서 조중동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언론의 역할을 합니다.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론을 조작하고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고 국민들을 자신의 프레임에 맞게 세뇌시키는 역할을 지금까지 조중동이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 검찰과 이 수구 언론, 조중동이 바로 이 수구 기득권 세력의 양대축이고 오른팔이자 왼팔이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은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해왔다. 그리고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대파들을 공격할 때 바로 그 논리가 색깔론입니다. 우리는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색깔론이 잘 먹혀요. 그냥 빨개로 낙인 찍은 겁니다. 반대하고 비판적인 세력이 있으면 빨갱이, 우리 많이 들어봤죠? 종북 좌파, 친북 좌파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뭐 주사파 이렇게 공격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끝난 겁니다. 남한 사회에서 이미 빨갱이로 낙인 찍히는 순간 그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 수구 기득권 집단은 그러한 색깔론 공세로 자신들한테 비판적이었던 야당 뭐 정치인들, 진보적인 지식인들, 양심 있는 학자들을 또 학생들, 시민운동가를 수없이 제거해 왔습니다. 실제로 죽이기도 했고 또 엄청나게 고문하기도 했었죠. 지금도 걔네들은 그 논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뜻에 거스르는, 자신들과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빨갱이 프레임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색깔론 공세가 언제까지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건 냉정적 사고고 냉정적 유물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색깔론 공세에 먹혀 들어가지만 좀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좀 많이 배웠고 또 어떻게 되면 똑똑해졌거든요. 인터넷도 보고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색깔론이 예전만큼은 먹히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빨갱이로 계속 공격당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심지어 저조차도 빨갱이로 항상 공격당하고 매도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구 기득권 집단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을 제거한 진짜 실체다. 그럼 왜 제거했을까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웃사이더죠. 정말 아웃사이더, 영원한 비주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흑수저 출신 대통령이고 서민 대통령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개혁적이고 진취적이고 시대를 앞서간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퇴임한 이후에는 굉장히 인기를 모았기 때문에 진보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죠. 굉장히 위험하죠.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제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 수사가 들어갔고 여론 조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궁지에 내몰고 유폐시킨 상태에서 사면책으로 만들고 결국 뭐 그 사람들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결국 자살로 내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칼로 직접 죽였다고 살인, 그것만 살인은 아니거든요. 간접적인 살인도 살인으로 봐야 됩니다. 이 정치적 타살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말 시대를 앞서간 대통령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진다. 우리는 그 당시 이 노무현 대통령을 품을 만한 아직 국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올라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직 그 진가,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높이 평가될 대통령이다. 지금도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부동의 1위 올랐지만 50년, 100년 지나면 더 높게 평가될 대통령이다.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 분 같아요.
그리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는데 너무 안타깝죠. 그때 아직 젊으셨거든요. 63세면 뭐 요즘 시대는 거의 청춘이시죠. 그래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더 전설이 됐고 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됐고 더 많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리워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시기 그렇게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으셨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의 사랑과 그리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의식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한국 현대에서도 큰 역할을 하셨다. 돌아가시긴 안타깝지만 미국에도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근데 46살의 젊은 나이에 댈라스에서 암살당했거든요. 굉장히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셨죠.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고 또 전설이 되셨거든요. 만약에 케네디가 그렇게 천수를 그렇게 일찍 안 죽고 천수를 다 누렸더라면 지금만큼 인기를 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높이 평가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케네디 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어찌 보면 그런 비극적인 삶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움,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봉화마을에 정말 굉장히 자주 가서 너무나 슬펐어요. 그때 너무나 슬펐고 이러한 현실에 분노하게 됐습니다. 그때 봉화마을을 자주 갔었고 지금도 가끔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부엉이 바위도 한번 보고 그 묘역 앞에 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도 하고 명복도 빌어드리고 그리워하면서 또 제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 진로도 고민해봅니다. 다짐을 해보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정치인이 아닌데 그냥 한국사 역사 강사인데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저 수구 기득권 집단의 음모를 저지하고 바른 역사를 알려야겠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게 만드는 거, 저들의 실체를 알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항상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제2의 제3의 노무현의 비극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 반복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들 수구 기득권 세력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체제, 이 친일매국노에 뿌리 두고 있잖아요. 그들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영원히 후손들한테 대물림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반대되는 세력, 그게 걸림돌이 되는 세력이 나타나면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비극과 아픔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저들 친일매국노 집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이, 평범한 보통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우리 역사와 이 땅을 지켜온 주체입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는 대접받지 못하죠.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 하지만 항상 자신들의 기득권 집착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깨야 된다. 저들의 음모를 저지하고 이제 오늘 배웠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실제로 누가 죽였고 왜 죽였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깨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역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바른 역사를 열심히 배우면 됩니다. 역사 공부를 하게 되면 시야가 넓어지고 사물을 통찰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실체, 역사에는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저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 수구 기득권 집단의 그 뿌리가 친일매국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정말 바른 역사를 접해야 된다. 그래야만 저들의 음모를 저지할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 사람 사는 세상,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역사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지 15주년이 되었죠. 저는 올해도 봉화마을을 다녀왔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분 같아요. 정말 그립습니다. 가슴 따뜻했고 소탈했고 인간적이던 대통령 노무현, 정말 인간 노무현, 정말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대통령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저 수구 기득권 세력한테 잃었습니다. 어이없이 잃었죠. 다시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반복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바른 역사를 배워서 저들의 업무를 저지하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내시다. 오늘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